2018년 4월 23일 베이징 한복판. 저는 지금 제 생명을 건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72시간. 그 안에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리철민. 북한 외교부 국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최고 존엄을 단 3m 거리에서 본 남자. 평양 중심가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으며 1년에 12번은 해외 출장을 다녔던 특권층.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들의 시한부 선고, 그리고 제가 목격한 절대 말해선 안 될 비밀. 입을 열면 죽고 침묵하면 가족이 죽습니다. 평양 최고 권력층의 화려한 삶.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북한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1975년생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성분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들어간 것은 1998년 23살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했고 충성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외국어를 잘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승진은 빨랐습니다. 30대 초반에 과장이 되었고 30대 후반에는 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장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양 중심가 창광거리에 50평 아파트가 배정되었습니다. 북한에서 50평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평양 시민들이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두세 가족이 함께 사는데 저희 가족만 쓰는 50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일본산 텔레비전이 있었고 부엌에는 중국산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차도 배정받았습니다. 도요타 랜드크루저. 평양 거리에서 외제차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부러워서입니다. 제가 그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외 출장도 자주 나갔습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제네바. 1년에 대여섯 번은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교관 특권으로 외화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달러, 유로, 위안화. 북한에서 외화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2016년 여름 저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참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회의 참석이 아니라 서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으며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최고 특권층이었습니다. 50평 아파트에 외제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없었습니다. 허락 없이 평양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파트 안에서도 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노스 코리어 휴먼 라이츠. 화면에 나타난 것들. 정치범 수용소의 위성사진. 탈북자들의 증언. 아사자들의 이야기. 공개 처형.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반역자들, 체제의 적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껐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그들의 마른 얼굴, 억지로 짓는 웃음, 김일성 광장에서 춤추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행복해서 춤추는 걸까요? 아니면 춤춰야 하니까 춤추는 걸까요? 2017년 1월 제 아들 철수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평양의과대학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국장급 간부들이 이용하는 특별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무, 이 병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특수한 약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약을 구한다 해도 비용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치료 기간 동안 최소 10만 달러는 필요할 것입니다. 10만 달러. 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외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만 달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그 돈으로 제재를 뚫고 약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국장이든 뭐든 제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나라였습니다. 핵무기는 만들 수 있어도 백혈병 치료제는 만들 수 없는 나라. 그리고 2017년 5월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외교부 부부장 한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리용호 동무였습니다. 저보다 한 계급 위였습니다.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라졌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위험하니까. 일주일 후 외교부 전 직원이 소집되었습니다. 특별 교양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교부 강당에 모였습니다.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리용호 동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한쪽 눈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리용호 동무의 죄상을 낭독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 적대적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 최고 존엄의 영도를 의심했다는 것, 동료들에게 불순한 말을 퍼뜨렸다는 것.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리용호 동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위험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동료의 증언. 리용호 동무가 베이징 출장 중 남조선 뉴스를 봤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궁금증을 표현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리용호 동무는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최고 존엄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종신형.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것. 3대가 함께. 리용호 동무에게는 아내와 10살, 8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수용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이들이. 저는 그날 강당에서 리용호 동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당이 올바른 결정을 지지한다는 박수였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안 칠 수 없었습니다. 박수 치지 않으면 저도 의심받을 테니까.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했습니다. 메스꺼웠습니다.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리용호 동무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가족을, 그 어린 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스위스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들, 제가 품기 시작한 의심들,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저 연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도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가 백혈병으로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겠다고. 탈출은 충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 위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외교부 국장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감시의 눈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부하들, 심지어 제 비서까지도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첫째, 돈이었습니다. 탈출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브로커 비용만 해도 최소 5,000달러에서 1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조금씩 외화를 모았습니다. 공식 경비에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은 돈 약 8,000달러였습니다. 둘째, 정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루트, 중국 내 탈북 지원 조직, 믿을 수 있는 브로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어떻게 구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저는 해외 출장 중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중국 조선족들과 대화하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탈출할 것인가? 저는 베이징 출장 때를 노렸습니다. 베이징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지리를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호텔에서 대사관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공부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 저는 그들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데려간다 해도 3명이 함께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북한에 남아 천천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혼자 탈출해서 나중에 가족을 구출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2017년 12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 갑자기 사라진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나를 저주하세요. 나를 배신자라고 욕하세요. 그래야 당신과 철수가 살 수 있어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백혈병으로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전히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2018년 3월 기회가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석대표의 수행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4월 23일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회의 중간 가장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4월 19일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철수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느꼈습니다. 점점 가벼워지는 몸,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몸.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너를 살릴 거야.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기다려라. 4월 20일 저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4월 20일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왕푸진 근처의 호텔에 묵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출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항상 2~3명씩 조를 이루어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4월 23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중국 측이 준비한 만찬이었습니다. 오후 7시에 시작되는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쯤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몇 분 후 나와서 수석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무, 배가 너무 아픕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 먹은 것이 탈이 난 것 같습니다. 수석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만찬은 어떻게 하겠나?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석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김동무와 함께 호텔로 돌아가게. 김동무, 자네가 리동무를 챙겨주게. 김동무는 외교부 과장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계급 아래였습니다. 젊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김동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좀 쉬어야겠네. 저녁은 룸서비스로 시켜 먹게. 김동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쉬십시오, 국장 동무.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분. 만찬이 시작되는 7시까지 55분. 그 사이에 저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은 1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했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둔 로프, 호텔 침대 시트를 찢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난간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층 높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어도 죽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1층 창문을 지나갔습니다. 10층을 지나갔습니다. 9층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8층, 7층, 6층. 팔이 아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5층에 도착했습니다. 로프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5층 발코니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5층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CCTV가 있었고 우리 대표단 사람들을 아는 호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용 출구를 찾았습니다. 주방 뒤쪽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이징의 밤거리였습니다. 4월의 선선한 바람, 자유의 공기.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거리 약 8km. 시간 지금부터 약 72시간 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북한 대표단이 제 실종을 알게 될 것이고 베이징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골목길로 뒷길로 걸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8,000달러와 한국 대사관 주소가 적힌 쪽지뿐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나마 안전했습니다. 아직 제 실종이 발각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밤새 걸었습니다. 8km를 걷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저는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쉽게 추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발목은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두와 두유를 시켰습니다. 20위안을 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는 조선족들이 많았고 저는 그들 중 하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당 벽에 걸린 텔레비전이 문제였습니다. 중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호텔. 우리가 묵던 호텔이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북한 외교관 실종. 경찰 수사 중.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발각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아마 아침 점호 때 제가 없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 공안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입구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여권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당신 북한 사람이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브로커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브로커. 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돈만 받고 북한 당국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없었습니다. 거리는 경찰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 우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 한 낡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층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명. 모두 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밤이 되면 당신을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비용이 필요합니다. 얼마입니까? 5,000달러.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흥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돈을 보여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브로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북한말로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판 것입니다. 한 요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철민 동무 고생이 많았소.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때 방 안에 있던 4명 중 1명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들어 요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일어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황급히 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도 그 틈을 타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었습니다. 30분을 뛰었을까요? 저는 한 공원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져간 것입니다. 8,000달러, 제가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제 보위부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제가 포기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습니다. 아내도 죽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이제 1km 남았습니다. 돈은 없지만 다리는 있었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4월 24일 밤 9시.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중국 공안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제가 여기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주변을 돌았습니다. 후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공안이 있었습니다. 담장은 3m 정도 되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높이는 아니었지만 올라가는 순간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더 많은 경찰이 배치될 것입니다. 저는 후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공안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담장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공안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서라. 멈춰.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에 도착했습니다. 뛰어올랐습니다. 손이 담장 끝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이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발로 그의 얼굴을 찼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놓았습니다. 저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내려앉으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중국 공안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을 넘겨라. 그는 범죄자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저를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대사관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대사관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압박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저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5일 저는 특별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 땅, 제가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 남은 제 가족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체포되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철수도.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요덕 수용소,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미쳤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제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철수. 병든 아이가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철수가 울면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아빠,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 혼자 두고 갔어요? 저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비겁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여기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족을 돕는 길이라고. 저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의 도움으로 제 아들을 구출한 것입니다. 브로커들이 수용소에서 철수를 빼냈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비용은 3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탈북자 단체들이 도와주었습니다. 2018년 12월 저는 인천공항에서 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8개월 만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랐고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너를 살릴 수 있어. 철수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암센터였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치료였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철수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몇 달만 늦었어도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신에게, 한국에게,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여전히 아내와 부모님은 북한에 있습니다. 수용소 어딘가에 저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철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만의 공간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강연도 하고 탈북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철수를 깨웁니다. 학교 갈 시간이야. 철수는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닙니다.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라고.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옆에 살아있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웃고 뛰어노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선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가능하다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압록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부모님을 데리러. 그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 김정은 옆에 있던 남자가 선택한 길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